1페이지 28번에 보시면 유동화 콘크리트. 자, 유동화 콘크리트라는 것은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유동화제라는 약품을 넣는 것을 유동화 콘크리트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통 유동화하기 전에 바탕이 되는 콘크리트가 베이스 콘크리트라고 해요. 베이스 콘크리트가 베이스 콘크리트에다가 이제 비볐을 겁니까? 베이스 콘크리트에다가 유동화제를 첨가를 하게 되면 유동화제 첨가를 하면 이제 무엇이 된다? 그것이 유동화 콘크리트가 되는 거예요. 유동화 콘크리트가 됩니다. 이때 유동화제 첨가는 한 번에 첨가해야 돼. 나눠서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일정 양을 한 번에 첨가를 하셔야 돼. 한 번에 이제 첨가하는데 보통 베이스 콘크리트에서 유동화했을 때 그러면 요 사이에 유동화했을 때 슬럼프 값이 너무 커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100mm 이하가 되는 것이 기본이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 1번에 보시면 유동화 콘크리트 나오죠. 슬럼프 값 증가량은 150mm 이하가 아니라 100mm예요. 그래서 슬럼프의 증가량은 100mm 이하가 돼 주시면 돼요. 100mm 이하, 10cm 이하가 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베이스 콘크리트의 슬럼프 값 최대치는 얼마나 계세요? 일단 베이스 콘크리트는 슬럼프 값 15cm 고배. 따로 또 하면 또 틀립니까? 모르십니까? 슬럼프치는 얼마? 150mm 이하잖아요. 15cm 이하잖아요. 유동화 콘크리트는 얼마? 유동화 했을 때는 슬럼프 값 얼마?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다 모르시네. 210mm 아닙니까? 210mm 이하이죠. 최대치는 이하가 붙으면 무슨 치? 최대치라고 하죠. 최대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슬럼프 값을 150mm인데 예를 들어서 100mm를 했다. 맞죠? 베이스 콘크리트가 100mm 있는데 유동화 넣어가지고 최대가 얼마다? 100mm 이하로 해라. 맞죠? 그러면 베이스가 100으로 했으면 얘는 유동화 넣었을 때 얼마? 200 정도까지 하라 이거. 너무 많이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럼프 증가, 그러면 그건 유동화제를 많이 넣을수록 뭐합니까? 슬럼프 값은 증가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슬럼프 증가량이 얼마? 100mm 이하가 원칙입니다. 기본 원칙은. 예외는 이제 두겠죠? 2번 유동화제는 유동화 콘크리트 품질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서 선정을 해 주셔야 되고 베이스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유동화 지형이 없는 범위의 것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4번 베이스 콘크리트 및 유동화 콘크리트 슬럼프 및 공기량은 시험은 50 입방미터마다 1회씩 실시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공기량은. 그리고 유동화 콘크리트의 재유동하는 원칙으로 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재유동하는.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 다음성 1에 한해서 재유동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실 겁니다. 유동화제는 한 번에 어떻게 첨가해야 돼? 나눠서 첨가하는 게 아닙니다. 유동화제는 한 번에 첨가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유동화 콘크리트의 시방서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 다음에 29번 보시면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 피복 두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먼저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줍니다. 피복 두께가 유지가 되면.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실 피복을 하는 주된 목적은 저거죠. 철근이 녹슬지 않는, 그 뭐죠? 방청 개념, 내구성 개념하고 내하이죠. 이걸 목적으로 일정한 피복 두께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부착력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됩니다. 만약에 피복 두께가 너무 작아버린 부착력 확보가 안 돼요. 그래서 일정 정도 대위세의 부착력도 확보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콘크리트의 종류에 따라서 피복 두께는 다르면 일반적으로 경량 콘크리트 피복 두께 보통보다 두껍게 해줘야 돼요.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경량 콘크리트는 중성화가 어떻게 빠르다겠죠. 경량 골재 상하면. 그래서 피복 두께를 더 증가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둥의 철근이 피복된 콘크리트 표면에서 자, 띠근, 띠철근을 줄여서 띠근이라고도 합니다. 띠근 또는 나선간 중심까지 거리로 한다. OX, X죠. 표면까지죠. 중심까지가 아니라 표면까지입니다. 그래서 기둥의 경우는 뭐 띠철근이나 나선철근이죠. 나선철근 표면이죠. 요 표면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보의 경우는 무슨 근이라 해서 늑근, 스트럽이라 했죠. 스트럽. 요거 표면입니다. 늑근 표면이 되겠죠. 요거로부터 측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할 것은 슬래브는 다르다. 슬래브는 무엇이 된다? 주근이라 했죠. 주근이 자 단변 방향 무슨 철근? 인장철근. 단변 방향 인장철근이 주근이 돼요. 주근 표면으로부터 측정합니다. 주근 표면으로 측정하는 것은 슬래브예요. 기둥이나 보는 보조철근 표면서부터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 점을 조금 주의해서 접근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중심으로 안 한다. 철근은 중심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철근 간격도 표면과 표면이라 했죠. 가장 외단 그렇게 가줍니다. 그리고 4번에 일반적으로 기둥과 보가 슬래브보다 철근 피복 두께를 어떻게 크게 해주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된다? 기둥보 실내에서 기둥보는 4cm로 하는데 슬래브는 몇 cm 한다? 2cm로 한다 했잖아요. 이렇게 기억하라 했죠. 우리 판부제는 쌍판 기억하라 했죠. 얼굴 쌍판 이마 2cm라 했잖아. 맞지? 피복도 2cm. 그리고 기둥팔 우리 몸 안 좋을 때 사골 까먹는 거겠죠. 4cm. 아이고 뭐 갈비뼈 까먹는 거 아니죠. 알지? 예.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흙에 접하는 부분은 보통 부재보다 피복 두께를 어떻게 크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서 보시면 피복 두께 있죠? 79페이지 보면 4번에 피복 두께 최소 규정이 있죠? 이거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중에 타설하는 콘크리트는 몇 미리? 100mm. 그리고 흙에 접해서 콘크리트는 영구히 흙에 접하 묻혀 있을 때 얼마다? 80mm. 두껍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기초나 지중보 이런 것은 땅 속에 묻혀 있죠. 그럼 몇 cm로 해야 된다? 8cm로 해야 된다 이거야. 맞죠? 맞죠? 근데 기초나 지중보 이런 것이 영구히 흙에 묻혀 있잖아요. 맞죠? 잠시 흙에 드러내줘야 여러분들. 야, 기초는 일강욕조 하마자 이러면서 들었다가 갖다 놓는 거 없죠? 그래서 이게 8cm가 된다. 그리고 흙에 접하거나 5개의 공기와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는 자, 철근의 직경에 따라 틀린다. 29 이상은 6cm 이상하고 25mm 이하는 5cm 이상하고 16 이하는 뭐다? 4cm 이상하다.
그 다음에 4번 옥외 공기와 흙이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가 옥내라겠죠? 옥내. 그래서 이거는 기억 슬래브 나오죠? 슬래브는 A로 가지 말고 B로 가라겠죠? D35 이하로 간다겠죠? 아파트는 D35 이하로 무조건 갑니다. 그래서 20mm고 보호기둥은 몇 cm? 4cm로 된다겠습니다. 이번 해놓으시고. 그래서 이거 암기해 놓으세요. 18회 때 지문 썼는데 한번 또 보세요. 아마 여기 올 거예요. 나오면.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그죠? 철근의 직경과도 다르고 말이죠. 옥외의 공기와 접하느냐 흙의 접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죠. 그리고 각 구조의 부재의 종류별로 틀리죠. 기둥이야 뭐냐 바닥판에 따라 틀려졌습니다. 맞죠? 그리고 흙에 묻혀 있느냐 또는 수중에 있느냐에 따라서 뭐다? 피복 두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같이 그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0번에 철근 콘크리트에서 너끈을 사용하는 이유로 이거는 옳지 않는 게 돼. 너끈은 시험에 사실 많이 냈습니다. 너끈 개념은. 자, 너끈은 사실 영어로 스트럽이라고 했고, 너끈은 사실 전단 포강근이라고 했죠. 전단 포강근으로서 보의 주근을 감싸는 철근이 너끈이죠. 너끈입니다. 보의 주근을 감싼 철근 너끈인데 주근의 위치 확보나 철근 조립이 용이해지죠. 정해진 피복 두께 유지나 왜냐하면 피복 두께 유지의 스페이스를 이 너끈에다 대거든. 그리고 주근 사용량을 줄이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전단력에 의한 균열 방지 이 주된 목적이죠. 이 주된 전단 보강근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가 주된 목적이고 다른 목적도 가집니다. 그 다음에 31번 철근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보시면 이거는 기출 문제입니다. 자, 보통 철근의 이용 방법은 겹침 위험, 기계적 위험, 용지 위험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 공사는 무슨 위험을 거의 한다? 겹침 위험이 기본 원칙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별도의 지식이 없으면 기본 원칙은 다 뭐다? 겹침 위험이 기본이야. 건축 위험은. 자,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저거 기준 잡았죠? 겹침 위험을 하지 않아야 될 철근 기준은 얼마라겠어요? D 얼마? 35 초가. D 35 초가되는 철근은 초가하는 철근은 원칙은 겹침 위험 하지 말았겠죠? 철근은 원칙은 겹침 위험이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겠죠? 겹침 위험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겠죠? 근데 예외는 뒀죠? 예외는 우리가 했던 거 기억하세요? 예외는 어디에서? 압축부에서 뭐하고? D35 이하하고 D35 초가 이것을 겹침 위험을 허용하죠? 겹침 위험 허용하는 거고. 그래서 혼돈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본 D35를 기준 잡고 있다. 그리고 이형철근은 콘크리트 철근의 부착을 돕기 위해서 철근 표면 리브와 마디를 갖는 철근이 뭐다? 이형철근. 이것 때문에 부착력이 좋아진다겠죠? 그래서 부착력은 이 정도라겠어요. 부착력 증가는 40% 이상에서 200% 이하 범위에서 증가돼요. 200% 이하 범위. 여기에서 부착력 증가를 가져요. 철근의 직경에 따라서 마디와 리브 크기가 다르거든. 그래서 마디와 리브 크기에 따라서 부착력이 좌우될 수밖에 없거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이형철근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번에 보의 철근은 기둥에 묻고 슬래브의 철근은 보에 묻는다. 콘크리트의 철근을 깊게 묻혀 뽑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뭐다? 정착. 정착은 고정시키는 거 아닙니까? 고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라멘 구조에 대해서 많이 다루는 거야. 여기 교수님들은. 왜인가 하면 교수님들이 기본으로 배운 것은 라멘 골조 구조를 거의 많이 배우거든요. 벽식 구조보다. 보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특별한 지식 없는 한 25mm 이하를 가열 가공. 원래 가열 가공 원칙은 금한다 했죠? 원칙은 금해요. 부득이 할 때 이제 가열 가공, 이제 시기에 겁니다. 철근이 굵어지면 가공하기 힘들죠? 그럴 때 가열 가공하지. 이하는 가는 거잖아. 맞죠? 이하는 최대치가 25라는 거고, 맞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온 가공해야 돼. 얘는, 가열 가공하는 게 아니고 상온 가공을 해야 되는데, 가열 가공한다. 이렇게 해서 시험을 낸 거예요. 자, 그리고 철근의 부식은 염해나 콘크리트 중성화나 동결융에 의해서 나타난다. 자, 이게 바로 저거잖아요. 내구성 저하시키는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내구성 저하 요인을 낼 것에서 해당되지 않는 거 이렇게 쟤들은 다 골로락한 거야. 내구성을 하나는 내긴 내야 되거든. 그 작년에 제가 고내구성 콘크리트도 계속 해드렸던 이유가 이겁니다. 내구성 책임 한번 내겠다는 의사 표현이었거든, 이게. 딱 보니까. 그러면 염해나 콘크리트 중성화가 동결융해 이런 것이 전부 다 내구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죠. 자, 그리고 32번에 철근의 이염 및 정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철근의 정착 길이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40배 자, 기본적으로 해 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철근의 이연 길이는 철근의 말단 갈고리 길이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걸 꼭 명심하세요.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세 번째, 철근의 이염에 큰 응력을 받는 곳을 피하셔야 돼요. 특히 무슨 역이라 해서 인장역이니까 내부에서는 인장 응력이 됩니다. 이것이 적은 곳에서 해야 돼. 이게 최소인 곳에서 해야 돼. 큰 곳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름이 서로 다른 철근의 겹침이 연길이는 지름이 큰 쪽으로 가면 안 된다 했죠? 작은 쪽으로 가셔. 가는 철근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 점 보시면서 자, 밑에 내용 공부해 놓으세요. 그래서 거기 7번 체크하십시오.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6번 철근의 이염을 가장 안전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항마다 콘크리트 부착 응력도야. 자, 왜냐하면 건축공사의 철근 이염은 이게 겹침염이 기본이라 했죠. 이렇게 철근을 이렇게 겹치는 게 기본이거든. 이렇게 철근을 이렇게 갈고 해서 이 겹침염 이렇게 결속성 가지고 이렇게 하거든. 겹침염 하니까 나중에 뭐 합니까? 콘크리트로 꽉 잡아줘야지 철근이 안 뽑힙니다. 그래서 부착 응력도가 중요한 겁니다. 제발 철근의 인장 응력도가 아니다. 콘크리트 그런 거 뭐다? 부착 응력도다. 그래서 거다 써놓으세요. 인장 응력도 아님 써놓으세요. 인장 응력도로 장난칠 수 있어요. 조금 주의해 주시고요. 그거 봐두세요. 자, 그리고 4번에 이거 꼭 공부해 놓으셔야 돼. 4번. 보의 주거니염은 자, 이거 공부를 해 놓으시고요. 자, 우리가 그림 그려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철근을 있는 장소하고 있지 않는 장소. 여기를 정확히 우리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험 문제는 안 만들어 놨어요. 계속 설명만 해주고 계세요. 얘들 또 만들어 놓으면 다르겠네. 그래서 설명만 계속 해드리. 시중에 없애야지 잘돼. 시중에 있으면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철근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스트럽은 너끈은 미리 만들어 놓는 거라서, 그거는 조립하기, 그거는 저게 없습니다. 걔는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겁니다.
이 4분의 1 지점 전체, 자, 요걸 기준 잡아서 4분의 1 지점, 이게 4분의 1이다. 4분의 1이 되고, 여기가 그 다음에 그래서 센터 내등분 중앙부하고 단부가 양쪽에 2개 있다 해서 뭐라 한다? 양단부 이렇게 잡네. 단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겁니다. 항상 힘 모멘트가 발생하는 부분에는 뭐가 발생한다? 인장력이 생겨. 이렇게 힘 모멘트가 발생합니다. 크기가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의 4분의 1 지점에서는 제로가 돼, 모멘트가. 반면에 기둥 가까이 가서 모멘트 커지고 제일 큰 데는 맥시멈은 센터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장소에서는 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단부 쪽은 상부근은 어떤 철근이든 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중앙부는 어디? 하부근. 여기에서는 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서 뭐 할 수 있다? 이음을 할 수 있다. 그럼 여기는 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위치는 이음이 가능하다. 뭐 해설형으로 내든 한 번은 냈는데 또 냅니다. 잘 보세요. 이거는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저렇게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출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측면을 공부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33번에 보시면 철근 이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D35 초과하는 철근은 겹치면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근데 다만 서로 다른 크기 철근을 압축부에서 겹치면 D35 이하고 D 초과는 겹치면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다 했죠. 그리고 이응길이의 건축 구조 설계 기준 및 철근 배경 재생 기호 짧을 수는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절대 짧을 수는 없다. 그런데 길 수는 있어요. 길이를 초과할 수는 있는데 소정 길이 몇 프로 이내로 해야 된다? 10% 이내가 돼야 돼. 10% 이내. 절대 클 수는 없습니다. 짧을 수는 없다. 항상 기억하세요. 짧을 수는 없지만 초과할 수는 있다. 길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소정 길이 몇 프로? 10% 이내야 돼요. 그리고 3번에 용접부의 강도는 철근 설계의 기준 강도보다 120% 이상의 성능 확보를 해주면 좋습니다. 120%. 125%. 자, 그리고 네 번째, 용접 철망의 이음은 서로 엇갈리게 해주시고요. 일직선상에 모두 이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음은 최소 한 칸 이상 겹치도록 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결속수로 묶어주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잖아요. 자, 용접 철망이 와이어 메시잖아. 와이어 메시는 연강철선을 직교해서 이렇게 해서 뭐 했다? 전기 용접해서 만드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전기 용접했기 때문에 최소한 겹칠 때 무엇은 돼야 된다? 한 칸은 이게 한 칸이니까, 맞죠? 한 칸은 겹쳐라 이게. 이해되죠? 한 칸 이상 겹치라 이거네. 한 칸이 겹치도록 하고 겹치는 부분에 결속선 가지고 이렇게 이어주라 이겁니다. 그 점 보시고, 그 다음에 5번에 힘 부재는 서로 직접 접촉되지 않게 겹침 위험된 철근을 행방향으로 소요 기층 길이의 5분의 1 또는 150mm 중 작은 값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에 철근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먼저 1번에 해놨죠. 철근 및 용접망은 가공은 담당원의 특별한 지시 없는 가열 가공을 금합니다. 그래서 냉각 가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철근과 콘크리트의 순 간격은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에 3분의 4배니까 1.2 얼마 되겠네? 맞죠? 자, 3분 이상으로 하고 25mm 이상으로 하되 철근 공칭 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정착 및 이연 길이는 건축 구조 기준이나 철근 배건도에 제시된 기업은 짧을 수는 없다 했죠? 짧을 수는 없습니다. 아까 초과할 수는 있다 했죠? 초과할 때는 몇 퍼센트라 했어요? 10% 이내가 되네. 자, 그리고 퍼센트는 명심하세요. 여기는 크든 작든 둘 중에 하나 나옵니다. 퍼센트는 3%, 5%, 10% 그리고 100% 이상 되는 거 가지고 거의 냅니다. 중간 어중이 떠중이 거의 없습니다. 시험에. 그걸 항상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10%짜리는 공부를 잘 해놔야 돼. 100% 이상 되는 거하고 10%짜리는 원래 공부를 잘 해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저기 있잖아요. 적산에서도 할증률이 10%가 제일 먼저 냈었습니다. 10%가 이고 단일지 10%인데 5% 가지고 제일 먼저 냈습니다. 그래서 기본 10%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10%도 이것도 10% 있고 또 저것도 10%입니다. 우리가 경량골재 있죠? 경량골재가 씻기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왜? 경량골재가 너무 잘 부서지면 안 되잖아. 손실이 많으면 안 돼. 그래서 씻기 시험에서 손실률이 10% 이하여야 되거든. 그것도. 자, 보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기계적 이음을 하는 경우 제축에 뭐다? 직각 체크하세요. 제축에 뭐다? 직각이 되게 정확히 가공해야 돼요. 자, 이겁니다. 쉽게 이거죠. 이것이 이런 걸로 커플링 같은 거 알고 있죠?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게 기계적 힘이에요. 그러면 여기 철근 꼬고 요 밑에 꽂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철근을 직각으로 이렇게 하나? 제축. 제축은 길이 방향이 뭐다? 제축이라 했죠? 그래야지 나중에 정확히 전달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제축의 무슨 방향? 직각이 되게 정확히 가공해야 돼요.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기계적 이음장치의 유해한 부착물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그럼 얘도 기계적 이음하면 똑같아요. 용접 이음과 같이. 설계 기준 항복광대 몇 프로 이상 성능 발휘해야 된다? 125% 이상. 똑같이 가요. 용접 이음나. 용접 이음나 같이 갑니다. 그래서 같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설계 기준 강도, 그래서 기계적 이음의 그 강도는 나중에 설계 기준 강도보다 뭐다? 120% 5% 이상 성능 발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5번 문제 보시면 35번에 철근 콘크리트 보에서 전담 보강 철근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저걸 기억하라 했죠. 스트럽을 보고. 맞죠? 얘는 찾는 방법이 어디에서 내나 지금까지 그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스트럽을 보고 자, 주인장 철근 주근과 45도 이상 각도를 가진 거 된다 했죠. 근데 그거 안 돼요. 근데 보통 주인장 철근을 여러 가지 쓴다 했죠. 주철근이라 쓰는 분도 있고 주근이라 쓰는 분도 있고 축방향 철근 이렇게 쓰는 분도 있어요. 이름이 다양해. 이거에 몇 도 이상 각도를 가지면 된다? 45도 이상 된다 했죠? 45도 이상입니다. 그래서 주인장 철근의 45도 미만 스트럽은 너거는 이거는 전담 보강건으로 본다 안 본다?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담 보강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몇 도 이상이 돼야 된다? 45도 이상이 돼야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꼭 알아두시오. 그래서 2번은 틀렸죠? 맞죠? 주근과 30도 각도를 가진 스트럽은 안 돼요. 근데 벤트 철근, 굽힘 철근하고 헷갈리면 안 돼. 3번, 4번에 30도 각도로 구부린 벤트 철근, 굽힘 철근은 몇 도 이상? 30도 이상이면 돼요. 그래서 밑에 35도 각도로 구부린 벤트 철근은 관계없죠? 30도 이상이기 때문에 30도 이상.
자, 그리고 36번에 자, 철근 콘크리트 부의 양단부의 헌치를 두면 어떤? 자, 헌치는 이걸 헌치라고 합니다. 자, 수직 부재하고 수평 부재가 맞닿는데 여기는 전단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했죠. 그래서 여기 보강해 주는 것이 뭐다? 헌치입니다. 이 삼각형으로 보강해 주는데 이걸 뭐다? 헌치라 해. 헌치는 전단력 보강 개념이 되고, 그 다음에 강성증가죠. 접합부의 강성증가. 그다음에 힘 보강도 좀 되긴데요. 이런 거 목적으로 설치하는 게 뭐다? 헌치의 개념이 돼요. 헌치. 자, 그리고 37번 뭐 기둥의 띠철근에 대해서 해놨는데 뭐 이거는 뭐 그렇게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띠철근. 띠철근을 뭐라고 한다? 후퍼바라고 해? 후퍼근이라 했죠? 뭐 줄여서 띠근이라고도 하고 해? 그러면 띠철근은 사실상 이거죠. 기둥을 감싸는 철근이 무슨 철근? 띠철근이에요. 띠철근. 외부에 감싸주는 철근입니다. 그래서 얘도 전단 보강근이 돼?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전단 보강근들이 다 뭐 된다? 내진 보강 개념이 되는 거야. 항상 기억하세요? 전단 보강근이 무슨 뭐다? 내진 보강 되는 거예요. 내진 보강. 그 점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띠철근은 원래는 이겁니다. 기둥의 상하부에 많이 넣어줘야 돼요. 너끈은 어디에 많이 넣습니까? 단부 쪽에 많이 넣죠.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기둥을 옆으로 덧넣어버리면 돼. 보처럼. 그렇게 해석을 보통 하면 돼. 자, 그리고 38번에 플랫슬랩의 기둥 부분에 지판과 주두를 설치하는 이유는 펀칭 전단, 뚫림 전단을 뭐다?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2번 개념이 되겠죠. 슬랩의 펀칭 전단을 보강해서 지판과 주두를 우리가 설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39번에 익스펜션 조인트 해놨습니다. 익스펜션 조인트는 뭐다? 신축 줄눈입니다. 신축 줄눈. 자, 그래서 얘는 균열을 갖다가 뭐다? 방지하기 위해서 균열을 집중을 해서 흡수하자는 측면이 바로 익스펜션 신축 이음 또는 신축 줄눈이라고 하죠. 그래서 먼저 콘크리트 이어질 구조적인 일체성 확보를 한다. OX, X죠. 자, 얘는 다른 재료 가지고 한 거예요. 다른 재료 가지고 넣어준 게 뭐다? 익스펜션 조인트, 신축 줄눈이 다른 재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이것도 대표적인 거 하나라고 보면 돼요. 교량이 있죠. 교량과 교량 사이에 세로에 이렇게 떨어뜨리가 톱니바퀴처럼 맞춰놨죠. 교량에. 그것도 신축이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도. 그리고 자, 이겁니다. 콘크리트 칠 때 그 뭐 긴 건축물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어디 같은 데 해놨는가 하면 KTX 강명 역사는 굉장히 길거든요. KTX가 주입하다 보니까 그래서 바닥에다가 신축 일정 간격으로 신축 줄눈을 둬놨습니다. 일정 간격. 그래서 보시고 다른 재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축 줄눈이 설치되면 콘크리트가 뭐다? 일체성이 안 돼요. 분리식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네요. 콘크리트 일체성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줄눈 둬서 균열 방지하는 거 무슨 줄눈이었습니까? 있었는데 제가 하나 공부하라 했는데 지연 줄눈, 딜레이 조인트 했잖아. 지연 줄눈. 전혀 기억이 없습니까? 아, 이거죠. 슬랩을 치긴 치는데 따로 치야 되는데 균열은 벽이나 뭐 슬랩, 큰 슬래브가 있으면 큰 슬래브가 있어요. 콘크리트 나눠서 치긴 쳐야 되는데 그러면 균열이 생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나눠서 친다고 했죠.
근데 이거는 별도의 줄눈을 둔 건 아니라겠죠. 임시로 줄눈 둔다겠죠. 임시 줄눈 둬가지고 여기 콘크리트 탓을 먼저 하고 양쪽에 콘크리트 탓을 여기 먼저 하고 나서 이게 다 경화되고 건조수축 생기거든. 나중에 이 콘크리트 친다겠죠. 맞죠? 얘는 별도로 다른 줄눈을 안 둬도 되죠. 안 두고 균열 방지 목적으로 한 것이 뭐다? 지연 줄눈이잖아. 맞죠? 콘크리트 일체성도 확보하면서 균열 방지 목적으로 줄눈 둔 것이 뭐다? 지연 줄눈이고, 지연 줄눈이고. 익스펜션 조인트는 다른 재료 가지고 두는 거예요, 중간에. 그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콘크리트의 팽창이나 수축에 대한 균열 방지 목적으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초의 부동침에 대비해서 이를 예방하고 변이 흡수를 할 목적도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평면적 증축하고자 할 때죠. 증축이나 이러면 우리가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런 데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층 건물과 고층의 접합부, 이런 접속부나 접합부, 증축 부위, 늘리거나 접합하거나, 맞아요? 증가하는, 이런 할 때마다 이걸 두는 것이 익스펜션 조인트 신축. 그래, 잘 모르면 우리 간절이라 기억하면 돼. 뭐라고 생각한다? 간절. 간절 중간에는 뼈하고 약간 다르게 연골하고 뭐 들었죠? 재료가 약간 달라집니다. 그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익스펜션 조인트는 이해가 갈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40번 콘크리트 부분을 때 그 부지 사후간의 일정 간격을 유지하는 철물은 무엇이다? 세퍼레이트 격리 제약고, 스페이스가 저거였죠. 철근과 그 부집의 일정한 간격을 위해서 피복 두께 유지하는 것은 뭐다? 스페이스. 폼 타이어, 긴장재, 긴결재는 그 부집이 벌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두는 것이 뭐다? 근데 교수님들이 내는 건 옛날 기준이 이거예요. 자, 기둥이 있죠. 기둥을 우리가 했을 때, 기둥을 우리가 하게 되면 기둥은 바깥에 감싸야 되죠? 그 부집 설치해가지고. 맞죠?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1번 보시면 그 부집에 작용하는 콘크리트 척압에 대해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압은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 주라 했죠. 척압은 반비례 관계 세 가지 공부하고 나머지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이렇게 공부하라 했어요. 그래서 반비례 관계에 속하는 것이 이 세 가지만 공부해 놓으라 했습니다. 세 가지 지금. 그럼 반비례 관계에 놓여지는 거 세 가지만 공부하시고, 그래서 첫 번째 철근이나 철골량, 철근량이 증가하면 척압은 어떻게? 줄어든다. 그리고 온도가 높으면 응결이 빨라진다. 그죠? 설문부가 떨어지니까 척압은 줄어들어요. 그러면 철근량이 줄면 척압은 커지겠죠? 온도가 낮으면 척압은 커져. 예. 그리고 그 부집에 대해서는 물이 얼마나 잘 빠지느냐, 뭐 투수성으로 다룰 수 있고 아니면 누수성으로 다룰 수 있죠. 이 둘 다 물이 샌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물이 투과되거나 누수된다는 거니까. 맞죠? 이게 물이 셀 경우, 그 물이 잘 빠져야지 사실상 척압은 어떻게?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반비례 관계에 놓여지고 나머지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예요. 그러면 사실 이겁니다. 시공 연도가 좋아지면 척압은 어떻게? 커지죠? 맞아? 나머지는 비례라니까. 그럼 부배합, 시멘트의 사용량을 많이 넣으면 어떻게? 척압은? 아니, 나머지는 비례라니까. 비례라니까. 커집니다. 명심하세요. 작년에 지문 한 줄밖에 안 냈어요. 척압에 대해서. 답을 만들었어요. 하여튼 척압은 냈긴 냈습니다. 한 문제 낼 줄 알았더니 지문 한 줄 가지고 냈어요. 척압이 내야 된다 했잖아요.
교수들이 낼 수밖에 없어요. 폼타이가 쉽게 이끌면 여러분들 척압에 터지지 말라고 뭘 설치합니다. 폼타이 설치하는 거 아니야, 맞죠? 다 목적이 있습니다. 얘들 내는 게. 그래서 기억을 해두죠. 그래서 이제 봐요. 묽은 콘크리트일수록 척압은 어떻게? 커지죠. 묽으면 물 많이 넣잖아. 잘 들어가죠. 척압 커집니다. 그리고 비중이 뭐다? 클수록 척압은 어떻게? 커지는 거예요. 비례관계입니다. 그리고 단면이 클수록 척압은 어떻게? 커집니다. 그래서 모르면 이거 기억하면 되죠. 일본 서모 선수하고 모델하고 누가 배가 많이 났나 보면 되죠. 그리고 그 부집에 자 수밀성이 좋을수록 척압은 어떻게?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 그건 수밀성이고 얘는 물이 투과되는 성이죠.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좀 주의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철근량이 많을수록 척압은 어떻게? 적어지죠. 그래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부배합은 무엇을 부배합이라고 했어요? 시멘트 사용량이 많은 배합이 무슨 배합? 부배합이죠. 시멘트 사용량이 적은 것이 뭐다? 빈배합이에요. 그러면 시멘트 사용량 많아지면 어떻게? 척압은 커져요. 그럼 빈배합은 척압은 줄어들겠죠? 비례관계니까. 그럼 얘들만 정확히 기억하시고 반비례로 가면 얘들이 나와야 돼요. 지문이. 자, 그리고 42번 매스 콘크리트. 매스 콘크리트는 단면이 뭐다? 큰 콘크리트를 매스 콘크리트 하게 단면이 보통 한 변의 길이가 0.8m 이상 되는 걸 보통 매스 콘크리트라고 보통 합니다. 어떤 조건이 안 좋아지면. 자, 그래서 온도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체로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것. 자, 이겁니다. 매스 콘크리트 하면 수화 반응에 의해서 수화열이 생겨요. 그 열하고 내부하고 외부의 온도 차이에서 뭐가 생긴다? 균열이 생기는데 그 균열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파이프 쿨링은 이겁니다. 콘크리트 내부에다 미리 파이프를 매설 해 놓는 거야. 이 파이프를 매설 해 놓고 여기다가 차가운 물을, 냉수를 갖다 넣는 거야. 차가운 물을 주입해서 콘크리트 온도를 낮춰주겠다는 거야. 보통 내부하고 외부 온도차가 커지면 뭐다? 균열이 생기는 거야. 이것이 무슨 쿨링이다? 파이프 쿨링이다. 파이프에다가 차가운 물을 넣어서 냉각을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설 높이 증가하는 관계가 없죠. 타설 높이를 증가한다고 자, 여러분들 이거죠? 균열이 방지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단위 시멘트량을 줄여주면요, 어떻게 됩니까? 물하고의 수화 반응이 적겠죠? 그러면 열이 적게 생기니까 균열이 감소될 수 있을 겁니까? 그리고 중용열 포톨렌트 시멘트가 무엇입니까? 수화열을 적게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발열 콘크리트 사용하라. 그러면 쉽게 이겁니다. 온도를 어떻게 낮춰주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온도를 뭐다? 낮춰주기 위한 방법들을 쓰라 이거야. 온도 균열이니까. 맞죠? 온도를 낮춰주라 이게 낮춰주라. 낮춰주는 형태가 되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점 봐두시고. 그러면 왠가면 내부 온도차가 크면 뭐가 생긴다? 균열이 발생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되고, 지붕공사는요, 제가 보기엔 올해는 약간 느낌이 쎄해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몇 가지만 딱 기억하십시오. 몇 가지만 딱 기억하고 가시고. 자, 그러면 거기 1번, 2번 한번 간단히 풀어주세요. 지붕구조에 관한 다음 기술 옳지 않는 것. 지붕구조는 사용 재료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죠. 그리고 지붕구조는 지붕의 형태와 크기를 고려해서 설계를 해줍니다. 그리고 지붕재료는 시공이 용이하고 가벼운 것이 좋죠. 경량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붕재료는 방화지구, 열전도에 큰 것이 좋다. OX, X, 크면 나쁩니다. 적은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붕재료 한 개의 크기가 클수록
물매를 뭐다? 완만하게 설계할 수 있죠. 그리고 2번 보시면 지붕 재료의 특성과 지붕 기울기 물매의 가능성이 옳지 않는 거 평기하는 몇 cm? 4cm. 4대 10cm 이상으로 하면 되고 지붕 면적이 클수록 기울기는 어떻게? 가파르게 하면 돼요. 그래서 재료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했죠. 그래서 대형 슬레이트가 큰 재료고 소형 슬레이트 물매를 어떻게? 작게 하죠. 그래서 소형 슬레이트가 물매가 커야 됩니다. 작은 재료일수록. 작은 재료가 되면 비가 셀 가능성이 높죠. 누수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파르게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붕의 기울기는 지붕의 형태나 재료의 뭐다? 성질이나 강우량 등에 의해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시고 그 다음에 지붕 재료는 내수성, 수밀성, 경량성 등이 어떻게 요구돼야 되겠죠?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혹시나 해서 저거 한번 살짝만 보세요. 거기에서 이번에는 저 기물매 한번 간단히 보세요. 4번에 3번은 그냥 개념만 두시고 10cm 45도 경사물매를 무슨 물매? 아니 45도 경사물매 대물매 맞죠? 그리고 45도 이상 경사물매를 뭐다? 대물매라고 하고요. 모인 지붕에서 사방기에 생기는 물매를 무슨 모서에 생기는 게 기물매였죠. 근데 기물매는 명심하세요. 모인 지붕에서 생겨요. 모인 지붕은 사방으로 경사가 졌죠. 그래서 사방 기의 물매를 기물매라고 하는데 이때 기물매는 일반 평물매보다 완만해진다, 가파라진다? 완만해집니까, 가파라집니까? 또 다 잊어먹었어요? 아, 이거 그리가 설명해 준 거 이거 산 능선 기억하라 했잖아요. 아파트의 지붕, 아파트의 경사 지붕은 박공이라 했잖아. 양쪽으로만 경사졌고. 근데 모임 지붕은 이렇게 된 거라 했죠. 이렇게 요 부분 있죠. 요 내가 노란색으로 끈 게 이게 무슨 물매? 기물매. 산 능선이라 기억하라 했죠. 이거 이 네 개. 이게 기물매죠. 일반 물매보다 완만한 경사를 가진다 했죠. 여기가 무슨 물매? 기물매. 올해 혹시나 기물매 한번 봐두세요. 기물매. 그리고 뭐 4번 한번 이렇게 한번 혹시나 해놓으세요. 그 3번은 기출 문제입니다. 3번은 기출 문제인데 거기 5번 가지고 열 전도 적은 건데 제가 바꾸었어요. 지문을 그 답을 안 하고 다른 걸로 수정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은 기출 문제인데 제가 수정해서 다른 데다 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번 이런 순서 뭐 한번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순서. 그리고 나머지는 한번 보세요. 7번 문제 한번 풀어두시고요. 7번 문제. 그리고 이거 조금 공부해 놓으세요. 혹시나 자 물매 순서에서 아주 홈통 순서에서 이렇게 우리 기역자 지붕일 때 있죠. 여기에 물매가 생긴다 했죠. 이걸 무슨 홈통이라 해서 여기 홈통. 지붕의 골짜기잖아. 맞지? 산과 산이 부딪히면 골짜기라 하죠. 그래서 이걸 뭐다? 지붕골이라 했죠. 이게 지붕골 홈통이 있다 했죠. 맞지? 지붕골 홈통으로 흘러내려오면 그 다음에 뭐다? 처마 홈통. 그래 여기에부터 할까? 용마루부터 할까? 여기가 용마루죠. 홈통이 있으면 지붕골 홈통이 먼저, 그 다음에 처마 홈통. 다음의 순서가 무엇이다? 깔때기 홈통. 깔때기 홈통 다음에 장식 홈통을 거쳐서 무슨 홈통으로 간다? 선홈통.
물의 흐름이 이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하면 선홈통에서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낙수 바지. 혹시나 해서 자, 혹시나 해서 자 이래 됩니다. 지붕골 홈통이 들어오면 얘가 먼저 여기 13회 때 여기서 여기까지 가지고 내세요. 가지고 냈는데 13회 때 자 이렇게 공부하라 했죠. 사람이 이게 지붕털이잖아. 이게 지붕 첨홈통이죠. 이게 첨하잖아. 첨홈통, 깔때기, 창시, 선홈통. 변기가 낙수바지라 했죠. 그러면 내가 묶여 있으면 비 오면 여기 타고 이렇게 먹어야 돼. 이렇게 해서 지붕골로 흘러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먹는다. 요 순서. 혹시나 한번 받으세요. 한번 보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한번 풀어두시고 올해 시험은 느낌이 올해는 지붕공사로 안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안 온다 하면 잘 안 나오잖아요. 지금까지 역사가. 그래서 수장공사처럼 제가 수정공사 안 된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만 아마 지붕공사가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네 이렇게 봅니다. 느낌이 그렇습니다. 올해. 자 그래서 다음 주에 그 89페이지 방수공사부터 진도 나가도록 합니다. 방수공사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